산문에 기대어 송수권. 누이야,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 낫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드문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저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낫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낫이 지금도 이 몸물 속에 비쳐옴을. 두 번째 시입니다. 장작패기 이수익. 장작을 팬다. 야성의 힘을 고는 도끼날이 공중에서 번쩍 포물선으로 떨어지자 부드러운 목질에는 성난 짐승의 잇자국이 물리고 하얗게 뿜어나오는 나무의 피의 향기 온 뜰에 가득하다. 물어라. 이빨이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저 소나기처럼 박히는 금속의 자만을 물고서 놓지 말아라. 도끼날이 찍은 생목은 엇갈린 결로서 스크람을 짜며 한사코 뿌리치기를 거부하지만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며 도끼날을 뽑아가는 사내의 노여움을 어쩔 수 없다. 세 번째 시입니다. 설야 김광균.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해 이리 가쁘고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복습합니다. 운율을 나타내는 네 가지 방법. 운율은 대체로 같은 소리를 반복하거나 음절수 또는 같은 음절수를 반복하거나 음수율 같은 거죠. 의성어 또는 의태어의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 통사구조, 문법적인 구조죠. 반복 등과 같은 한마디로 비슷한 짜임새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난다. 뭔가 문법적이든 음절수든 또는 동일한 소리건 또는 유사음이건 또는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네, 다 했던 거죠. 우리 시의 운율을 따질 때는 음보율이 절대적이다 라고요. 음보율은 지난 영상에서 했듯이 현대 시조 형식을 자꾸 써보는 것. 네.
요즘은 현대 시조는 그냥 이렇게 운율이 잘 맞은 그냥 요즘 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현대 시조를 추천한 듯 해요. 산문시를 창작함에 있어서는 특히 운율에 신경을 써야 된다. 왜요? 산문시 쓰다 보면 운율을 자꾸 이렇게 소홀히 하기 쉽죠. 그래서 특히 산문시를 쓸 때는 더 운율에 신경 써야 돼요. 일반적인 서정시를 쓸 때는 우리도 모르게 운율을 좀 맞춰서 쓰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문시 쓸 때는 운율을 그냥 아예 까먹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문시 쓸 때는 특히 운율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산문시를 쓸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 4가지. 내용 담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그죠? 내용 쓰다 보면 다 놓쳐요. 일단 쓸 때는 내용 중심으로 그냥 막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다듬을 때 운율은 맞는지 또 이미지는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야겠죠. 언어의 시적 정감을 살려내고 있는지. 정감을 살려내야 돼. 정감이 뭐죠? 정감. 우리가 감정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죠. 감정들은. 근데 정감은 좀 우리 어떤 뭐에 좀 따뜻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따뜻한 느낌. 훈율적 역동감은 있는지, 완급의 호흡률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지가 뭔지 정의를 하고, 이미지의 기능을 살피고, 이미지의 종류를 알아보고요. 이미지의 구조를 알아보고, 또 이미지 선택 원리,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것인가. 이미지의 단점과 보완 방법을 알아보시고, 어울림과 시의 역동성도 알아봅니다. 자, 이미지의 정의. 이미지가 뭐죠? 그런데 이미지. 그래서 저는 영어가 전공이고 또 영어 선생님도 했는데 이미지 그럼 딱 한국말로 이렇게 뭔가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딱 한국어에 맞아떨어지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 광범위한 좀 약간 넓은 의미의 이미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미지 하면은 어떤 것을 시각적이죠. 대체로 이제 가장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시각적인데, 시각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산 이미지라고 했으면은, 그 산의 이미지라고 했으면, 산을 딱 보았을 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느낌, 그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이미지죠. 좁은 의미의 이미지는 대체로 시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산 이미지, 산이라고 할 만한 게 뭐죠? 뾰족뾰족한 것 3개 나란히 있으면 산 이미지가 되죠. 매산차처럼 산 이미지가 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겠죠. 근데 조금 넓은 의미로 이제 가다 보면 국어사전에서 보면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감각 기관에 의해서 획득한 현상, 그죠? 우리가 보았으면 본 것, 들었으면 들은 것, 또는 뭐 냄새 맡았으면 냄새 맡은 것, 그것이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그죠? 기억 속,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은 느낌.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는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또 뭉뚱그려서 어떤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죠. 서민적 이미지, 독특한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은 느낌을 이미지라고 해요. 이건 좀 넓혀진 이미지죠. 그래서 마음 또는 기억 등에 남아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현상이 뭐죠? 현상. 어떤 나타난 상, 모양새.
그 현상에 대한 어떤 상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좀 형상이라고도 많이 번역하고 영상이라고도 하죠. 빛을 영자에다 영상, 거울 같은데, 네, 영상, 마음속에 비춰진 모습, 이걸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상 또는 인상, 심상,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그런데 또 형상이 뭔가, 형상이라고 가장 많이 번역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는 한 글자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조금 불편해서 상 그러면 좀 사용하기가 조금 왠지 좀 불안하죠. 그래서 형상 이러는데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또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 그죠? 마음,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얻은 어떤 현상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자, 그것이 이미지죠. 이렇게 그 모습이 모습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봤는데 나무에 대한 모습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이미지인 거죠. 이렇게 어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네, 그런 걸 이미지라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교재에서는 형상은 감각적, 직관적으로, 네, 직관이라고, 감각은 뭐 감각기관을 통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직관이라는 건 뭐겠어요? 직관. 그러니까, 어떤 경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감각, 경험, 뭐, 판단, 추리, 사유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바로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을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고들직자 볼관자잖아요. 바로 이 본다란 이 볼관자는 파악한다, 안다, 이해한다라는 말이죠. 어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 것. 저건 뭐네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직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감각적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 예, 이런 것을 이미지 형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오관, 즉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말하죠. 오관을 통해서 지각되지 않더라도 뇌리에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게 형상인 거죠. 개념적 사고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감각적, 직관적 존재여야 한다. 조금 이렇게 탁 와닿지는 않죠. 우리가 감각기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많이 다 읽다 보면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시인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세 가지, 네, 이미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 시인의 실제적 경험한 것, 생각하는 것, 경험한 것, 그리고 상상한 것, 네, 이것을 시인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시인이 관념, 경험, 상상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미지인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요. 시인이 생각한 것, 경험한 것, 상상한 것, 이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관념의 이미지화. 관념은 우리가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이미지화한다라는 것은 구체화한다, 육화한다, 형상화한다. 한마디로 그죠?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호수로 내 마음의 생김새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네,
내 마음을 호수로 이미지화하는 거죠. 그것을 육화한다, 뭐 구체화한다, 형상화한다 라는 말로 쓸 수가 있죠. 네, 바로 관념의 이미지,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듯이 관념의 이미지는 시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그 짧은 표현 하나가 얼마나 강한 이미지를 줍니까? 그죠? 그렇게 그런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만의 이미지를 딱 창조해내면 그 시인은 뭐 그냥 뭐 성공한 거죠. 관념이란 사람의 마음 안에 표상, 상념, 개념 또는 의식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 불교 용어로는 진리 또는 불타를 관찰사념하다. 네,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 네, 그게 이제 관념이라는 건데, 관찰하며 자기를 관찰하며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제 관찰사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해갖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관념에 대해서는 설명 여러 번 했죠. 한마디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죠? 사랑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지. 봄도 사실은 그렇죠. 관념어죠. 왜냐하면 봄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관념이라고 해요. 에이브럼즈의 이미지에 대한 세 가지 정의라고 있습니다. 좀 잘 살펴봐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길지만 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편의 시나 다른 문학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감각과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묘사나 인유, 비유 등을 가리지 않고 문학 작품 속에서 광범위한 감각과 지각의 개념을 포괄하여 모두 이미지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는 너무 이 설명이 이미지에 대한 시에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늘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고 나면 어떤 구체적인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이미지구나 라는 느낌이. 그죠? 시각적 대상과 장면의 요소를 의미한다. 가장 협의적인 시각적 대상과 장면의 요소. 그러니까 시각적 요소, 제가 아까 산 설명하듯이,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협의적인, 가장 좁은 의미의 이미지인 것이죠. 비유적 언어를 지칭하는데, 비유적 언어, 네,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는데요. 은유와 지교의 보조관념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그런 내 마음이 호수의 이미지이듯이 은유와 지교의 보조관념이 바로 이미지다라고 합니다. 네, 이미지. 딱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한 정보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으로 기억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도시적 이미지, 시골적 이미지.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특징을 잡은 이미지. 도시적 이미지, 시골적 이미지, 뭐, 그런 게 있죠. 독특한 이미지. 아까 했듯이. 그리고 강인한 이미지. 뭐, 앞에 뭐 붙이면 되죠. 그냥 앞에다가.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범주화가 딱 좋겠네요. 어떤 범주화된 특성. 네, 그것도 이미지죠.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 대한 범주를 잡아서 그 시골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시골적 이미지, 범주화된 특징,
그것도 이제 범주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인상, 그런 것들을 이미지라고 하지 않을까.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좀 쉽죠. 다음은 이미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에서 이미지는 관념의 육화이다. 네, 관념. 관념은 우리가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관념이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시각화되어서 나타나죠. 호수 닮았어요. 이렇게. 육화라는 게 뭐 구체화, 구상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육화, 즉 육체화한다 이런 말이죠. 네. 시인은 관념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여 몇 가지 효과를 낸다. 이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시는 죽은 시가 된다. 루이스는 이미지의 역할을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등으로 봤다. 네, 이 세 가지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등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런데 쓸모가 있다는 거죠. 예. 신선감의 대표적인 시로 산문에 기대어 송수건 시인의 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시는 죽은 누이겠죠.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시인데 왜 이 시가 이미지에 신선감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죠? 산문이라는 것은 절의 그 문을 입구죠, 입구. 입구를 산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에 기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절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인의 상상이 어떤 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문은 절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속세로 나가기도 하는 그 중간 지점이죠. 경계 지점. 그 경계 지점이 있는데 어쩌면 저승의 세계로 상징할 수도 있고 저 저승의 세계와 이승의 세계의 경계 지점으로 보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속세와 또 어떤 그 불교계의 그 속세와의 경계 지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시가 왜 그렇게 신선감의 대표적인 시로 어떤 제시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누이야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나틀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사실 자기가 보고 있는 건데 누이도 보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사실은 가을산 그림자일 수도 있고 좀 그리움이라는 것을 겹쳐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해요. 가을산 그림자에 빠진 눈썹 두어나틀 보는가. 눈썹이 그 누이의 가장 그 매력 포인트였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비슷해도 가을산 산 모양을 보면 눈썹 모양 그 산의 그 가장자리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눈썹 모양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가을산 그림자만 봐도 어떤 그 그리운 누이가 생각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나틀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상당히 다 시각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가을산 그림에와 눈썹 두어나틀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새롭죠.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다 보면 이라고 하는데 눈물을 돌로 눌러 죽인다 이런 표현 쓰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걸 신선감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연어 관계란 말이 있어요. 눈물을
하면 뒤에 뭐가 나와요? 닦다가 나오죠. 닦다, 눈물을 흘리다, 눈물을 닦다, 눈물을 거두다. 이렇게 된 게 이제 통상적인 연어 관계라고 그래요. 연어 관계라고 하는데 그 통상적인 연어 관계에 있지 않은 어떤 저 돌로 눌러 죽이는 거는 눈물하고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네, 그렇게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미지를, 그러니까 뭘 이미지화했어요? 다시 한번요.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이거는 무엇을 이미지화했어요? 뭔가 슬픔을 억누르는 것을, 아니야, 슬픔이라고 할까? 슬픔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움으로 인한 슬픔. 그 슬픔을 억누르는 그 마음을, 그죠? 슬픔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한 거죠. 이렇게 시각화, 이미지화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눈물 끝을 따라간대요. 눈물 끝을, 이게 이제 하나의 강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눈물 끝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굉장한 것 같아요. 이 시는. 그러니까 슬픔, 좀 그리움으로 인한 슬픔, 그냥 그리움이라고 할게요. 눈물 계속 그리워하다 보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운 마음,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그 과정을 이렇게 눈물 끝을 따라간다, 마치 강물을 따라가듯이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어요. 따라가다 보면 드문 밤에 강이 일어서던 것을, 강이 일어선대요. 그죠? 예, 드문 밤에 강이 일어선다. 뭔가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슬퍼하다. 이제 또 어떤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강물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짝 반짝여 오던 것을, 그러다 보면 뭔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리움들이 언어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쩌면 뭔 깨달음으로써 다가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그리워하다 보면 강물 깊이 가라앉았던 고뇌의 말씀들, 즉 여기는 지금 절이잖아요. 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강물 깊이 가라앉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이미지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덜어는 물속에 튀는 물고기 같이 시각적으로 톡톡 튀는 것 같아요. 뭐가요? 이 고뇌의 말씀들이 이렇게 같이 살아 돌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와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죽이죠. 이렇게 산다와는 동백꽃인데 그 가지 꺾어서 스스럼 없이 건넨다라고 해요. 산문에 서서 있으면, 그죠? 절 안으로 들어가면 저승이라고 한다면, 절 밖이 이승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서 산당과 가지를 꺾어서 건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그리움을 그리워하다, 내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네, 시각적으로 묘사해요. 이미지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기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나틀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튀는인데 투는이라고 했네요. 튀는 물방울 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그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투어나, 그 죽은 누이가 눈썹이 아주 특징적이었나 봐요. 기러기도
눈썹을 닮았죠. 기러기 날개가 끼룩끼룩 날아가면 물에 비치지 않겠어요? 강물에. 그 비치는 것만 봐도 그리운 누이가 생각나요. 그렇게 그리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이렇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죠? 그리움을 이미지화해서 정확히 시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아까 저 위에서 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경험을 전달하는 것도 상상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강물에 비치니까 그 기러기 그림자마도 마저도 누이의 눈썹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내 한 잔은 마시고 또 한 잔은 비워두고, 이 행간의 거리가 기니까, 그죠? 거리가 머니까, 그죠? 갑자기 눈썹 이야기하다가 한 잔 마시고 한 잔 비워두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영혼과, 그죠? 나와 누이의 영혼이 나는 한 잔 마시고 또 누이를 위해서 한 잔은 비워두는 거죠. 이렇게 둘이 다 마셨네요. 그러니까 그죠?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네, 그 그리움으로 인해서 만난대요. 그리워하다가 심하게 그리워하면 저렇게 만납니다. 네.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낯이 지금 이 몸물에 비춰옴을, 지금도 나는 그리워하고 있음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관념적인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고. 근데 이렇게 가을산 그림자에 빠져 떠돌던, 이게 그림매라고 하는 것도 그리움이라는 것과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쓴 것 같죠. 눈썹 두어 낯이 지금 이 몸물 속에 비춰옴을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그리움을 갖다가 몸물 속에 산 그림자만 비춰도 물 그림자라고도 하죠. 물 그림자, 산의 물 그림자. 몸물 속에 비치는 산의 물 그림자만 봐도 너의 눈썹이 기억날 만큼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그 그리워함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여기에 있는 표현들 하나하나가 일반적 그 통상적인 연어 관계에 있는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눈썹 두어 낯이 먼물 속에 비춰온다. 이런 표현들을 통상적인 연어 관계가 아니죠. 눈썹 그러면은 길다, 짧다, 진하다 뭐 이런 말이 통상적인 연어 관계인데, 거기서 벗어난, 네, 매우 신선감을 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합니다. 거꾸로 생각하기와 낯설게 보기, 아주 적절하게, 네,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통상적인 연어 관계에 있지 않은 상이한 표현들이죠. 상이한 요소들, 그러니까 상이한 단어들이죠. 상이한 단어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낼 수가 있다.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산을 눈썹으로 인식하고, 그죠? 기러기의 날갯짓을 눈썹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새로운 인식을 드러낼 수 있다. 바로 이 느낌이 신선감이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강렬성 표현이래요. 강렬성. 네, 단어가 강렬해야 되겠죠. 장작패기 이수익 시인의 시인데요. 장작을 팬다. 이 팬다라는, 장작을 팬다, 그죠? 도끼로 장작 찍는 것 자체가 그냥 강렬하게 보이죠. 행위 자체가. 그리고 야성의 힘을 고는, 겨눈이죠. 야성의 힘을 고는 도끼날이 공중에서 번쩍 포물선으로 떨어지자 도끼를 내리 찍는 거죠.
부드러운 목질에 성난 짐승의 잇자국이 물리고 하얗게 뿜어 나오는 나무의 피의 향기라고 했는데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는 좀 왠지 장작을 팬다 야성의 힘으로 도끼날이죠. 이렇게 굉장히 살벌한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끼날이 공중에서 번쩍 포물선으로 떨어지자. 그런데 갑자기 본질의 목질에는 성난 짐승의 잇자국이 물리고 하얗게 뿜어 나오는 나무의 피의 향기 온뜰에 가득하다. 여기에는 왠지 좀 부드러운 좀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목질에는 성난 짐승의 잇자국이 물리고, 민초들, 물론 뭐 도끼, 뭐 이런 야성의 힘, 뭐 성난 짐승, 뭐 잇자국 이런 거는 좀 가해적인 측면이 있죠. 가해적인 측면이 있는데 도끼날 뭐 이런.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목질 이러면은 왠지 좀 약간 좀 이렇게 평화로운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민중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초들, 약간 평화롭고,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근데 그 존재들이 그런 어떤, 여기에 물린, 그 존재들에게 성난 짐승의 잇자국이 물린대요. 존재들이 어떤 민초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 거죠. 하얗게 뿜어 나오는 나무의 피의 향기, 나무, 풀 이러면은 대부분 민초를 생각하죠. 또 하얗게 뿜어져 나온대요. 하얗게 뿜어져 나온다 이 말, 하얗다라는 말은 흔히 이렇게 평화를 상징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하얀 게 아니라 뿜어져 나온대요. 뭔가 의지가 있는 거죠. 평화에 대한 의지. 그래서 피의 향기, 피 하면은 뭐 좀 투쟁, 뭐 저항 이런 느낌이 있죠. 그 저항이 있대요. 네, 민초들의 정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온뜰에 가득하다. 장작패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몰아라. 그죠? 몰아라. 이빨이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네, 의지가 아주 강렬해 보입니다. 부기가 있으면 맨몸으로라도 싸워라 이러듯이. 저 소나기처럼 박히는, 소나기는 물이니까 뭐 그냥 힘 있는 어떤 무기가 아니잖아요. 저 소나기처럼 박히는 금속의 자만을 물고서 놓지 말아라. 네. 도끼날이 찍은 생목은 엇갈린 결로서 스크람을 짜며 한사코 뿌리치기를 거부하지만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는 도끼날을 뽑아가는 저 사내의 노여움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대결 관계로 보이죠. 대결 관계를 보이는데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대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어떤 두 대상을 좀 대결적 구조로 이렇게 대결적으로 구조를 짜면 그러니까 대조적이잖아요. 대결은 대조적. 그러니까 민초와 뭐 권력 뭐 이런다든가 좀 대조적이면은 대조적 관계에 있으면은 좀 대조가 되기 때문에 더 강렬한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강렬성 이렇게 강렬한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저 대결 구조를 띠면 두 대상의 특징이 그래서 두 대상의 특징이 대조되기 때문에 더욱 대조되어서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강렬한 느낌을 갖게 된다. 네, 뭔가 강한 느낌을 주고자 한다면은 그죠? 대조적인 대상의 특징이 어떤 서로
대립되게 묘사를 하면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기력, 무엇을 환기하는가? 이 환기에 대한, 공기 바꾸는 게 환기가 아니고요. 공기를 바꾸는 것은, 바꿀 환자에다가, 기운 기자 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환기한다 할 때 환기는 불을 환자에다가 일어날 기자를 써요. 그래서 불러일으킨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환기력이라고 해요. 설야, 이 시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눈소리가 들릴 정도면 엄청 적막하고 고요하겠죠. 네. 근데 거기서 뭔가 또 그리움에 빠져요.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계속 흰 눈이 내리고 그리움에 가슴까지 메인데요.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네, 뜰에 내리면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밤에 이제 외롭고 답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탁 말을 던지니까 그래서 좀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느낌이 있죠. 위에서는 고독한 느낌인데 그래서 갑자기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눈 오는 소리를 바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어떻게요? 바로 관능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관능이 뭐죠? 관능? 관능. 관능은 감각기관의 기능을 관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흔히 약간 성적 쾌감을 주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관능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관능적 표현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환기한다고 하는데 아까는 이제 고독한 느낌, 또 그리움, 적막함,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에서 뭘로요?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 이리 가쁘고 설레이느뇨. 설렘의 감정으로, 설레는 느낌으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외로움에서 설렘으로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감정의 변화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독함과 여기 위에서는, 그죠? 고독함과 적막함과 그리움의 감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설렘의 감정으로 변화하는 어떤,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뭐가요? 이미지가. 네. 자, 봐요. 정리합니다. 이미지의 전환은 정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했죠. 이미지의 전환. 네.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죠. 눈 오는 밤 풍경에 적막하고 쓸쓸한 이미지에서 뭐로 전환해요? 여인의 옷 벗는 관능적 이미지로 전환한 거죠. 적막한 이미지에서 관능적 이미지로 전환하고 나니까 정서가 바뀌어요. 외로움의 정서에서 설렘의 정서로 이렇게 정서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미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